국제 외교계가 브라질과 한국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공식 항의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인 181 무비자, 무한 연장 가능, 미국인은 90일인데 한국이 2배라니. 50년 전 전염병과 독재 정권이 우리 아이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일 때 미국은 대체 뭘 했습니까? 네네, 실제로 브라질 빈민가를 도운 건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인권 성명서 한 장 던지고 끝이었습니다. 오히려 군부의 무기를 팔고 고문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딱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정부 지원도 없이 대사관 보호도 없이 들어간 그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서방이 양심을 저버렸을 때 한국이 서방의 양심을 대신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년 전 한국에게 목숨을 빚진 아이들이 자라서 브라질 의회를 움직인 겁니다. 독일도 90일, 프랑스도 90일, 영국도 90일, 한국만 180일. 50년 전 빈민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페레이라. 로이터 통신 남미 특파원 25년차 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며칠 전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제가 태어난 동네를 찾았습니다. 상파울루 외곽 파벨라. 브라질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파벨라는 대도시 언덕배기를 뒤덮은 거대한 빈민촌입니다. 판자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아 올린 집들이 비탈을 기어 올라가고 하수도는 없고 경찰이 들어오면 총격전이 벌어지는 곳.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가 평생 사셨던 언덕배기 골목을 걸었습니다. 에우다지우 쿠냐 거리.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더군요. 골목은 좁고 벽은 낙서투성이고 개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뭔가가 서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동상. 키가 크진 않았습니다. 한쪽 손에 청진기를 들고 다른 손은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부축하려는 자세였죠. 동양인이었습니다. 명판에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 메지쿠 키 피코우. 번역하면 남아있던 의사. 그 아래 제가 읽을 수 없는 문자가 한 줄 더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 동상 앞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바로 이 자리에는 동상이 아니라 낡은 차고를 개조한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렸고 지붕은 함석이었고 소독약 냄새와 카샤사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콜레라였습니다. 구토와 설사로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업고 그 진료소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눈만은 선명합니다.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불이 꺼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보더니 어눌한 포르투갈어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살려냈습니다. 사흘 밤을 제 옆에 앉아서 소금물을 한 숟갈씩 떠먹이고 열이 오르면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경련이 올 때마다 작은 몸을 꽉 안아서 진정시켰습니다. 사흘 뒤 제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진료소 구석에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야? 코레아노. 한국 사람이야. 한국이 어딘데? 엄마도 몰라. 아주 먼 나라. 근데 그 먼 나라에서 너 살리러 왔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국인 의사가 저만 살린 게 아니었다는 걸. 이 언덕 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고 그 대가로 자기 인생 전부를 잃었다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왜 이 지옥 같은 곳에 왔는지, 그리고 그가 여기 있던 시절, 이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어른이 된 뒤 수년에 걸쳐 직접 추적하고 확인한 기록입니다. 50년 전 이 골목은 상파울루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브라질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군사 독재. 선거는 없었고 신문은 검열당했고 밤마다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찾아가면 경찰은 이렇게 말했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브라질만의 문제였냐? 아닙니다. 미국이 뒤에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은 남미에서 공산주의가 퍼지는 걸 막겠다는 명목으로 브라질 군부를 전폭 지원했습니다. 무기를 팔았고 군사 고문단을 보냈고 심지어 정보기관 CIA가 브라질 비밀경찰에게 신문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신문 기술.
참 점잖은 표현이죠. 고문 기술입니다. 전기 고문, 물 고문,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무기를 팔았습니다. 돈이 됐으니까요. 유럽은 어떠했냐고요? 인권 성명서 한 장 발표하고 끝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 딱 거기까지. 우려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브라질은 커피 최대 수출국이었고, 철광석 최대 수출국이었고, 유럽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어치 투자를 해놓은 시장이었으니까요. 군부 심기를 건드렸다간 투자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권이고 뭐고 눈 감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 바로 파벨라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에우다지우 쿠냐 거리 일대, 정부의 복권 서비스는 파벨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없었습니다. 약국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파벨라 주민은 국민이 아니었으니까요. 지도에도 없는 사람들, 주민등록도 없는 유령들. 콜레라가 돌면 아이들이 파리처럼 죽어나갔고, 댕기열이 퍼지면 시체를 쌓아둘 곳도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이 언덕에서 석 달 동안 아이 47명이 죽었답니다. 전부 5살 미만.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냥 의사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때 국제의료 단체들이 몇 군데 들어와 있긴 했습니다. 미국 계열 NGO, 유럽 계열 자선단체. 하지만 군부가 외국 NGO를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자국 NGO에 은밀히 통보했습니다. 철수하라. 우리 정부가 브라질 군부와 우호 관계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유럽 단체들도 따라서 빠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캐나다 의료팀마저 어느 날 새벽에 짐을 싸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날까지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던 간호사가 다음날 증발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 캐나다 간호사가 떠난 날 언덕 위 엄마들이 다 같이 울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누가 살리냐고.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오히려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윤태경. 한국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적해서 알아낸 사실이지만 윤태경은 서울에서 의대를 나온 뒤 의사가 없는 곳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품고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도 가난하고 자기 나라도 아픈 시절이었는데 왜 하필 지구 반대편이었는지 그 깊은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그가 이 골목에 처음 나타난 건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낡은 가방 2개를 들고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언덕을 올라왔답니다. 가방 안에는 청진기, 메스, 소독약, 그리고 항생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골목 끝 버려진 차고를 빌려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문짝을 떼서 수술대로 쓰고 함석 지붕 아래에 형광등 하나 달아놓고 벽에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누구나 오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파벨라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공짜로 뭔가를 준다는 건 뭔가를 뺏으려는 거니까요. 마약상에 덧치거나 종교단체의 포교 수단이거나 아니면 경찰의 함정이거나. 하지만 윤태경은 뭘 뺏지도 않았고 기도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치료했습니다. 칼에 찔린 청년이 오면 꿰맸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오면 받았고 말라리아에 걸린 노인이 오면 약을 줬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뒤 서울에서 소포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월급을 쪼개서 약을 사서 보내준 겁니다. 마취제가 바닥나면 카샤사를 썼습니다. 사탕수수로 만든 브라질 독주. 환자한테 한 잔 먹인 다음에 이를 뽑거나 상처를 꿰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파벨라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의심하던 시선이 신뢰로 변했고 신뢰는 점점 존경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 동양인, 다음에는 한국 의사, 그 다음에는 도우토르 윤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산투, 포르투갈어로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자,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런 호칭을 붙이는 건 이 나라에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문제였습니다. 빈민들의 성자, 군부에게 그건 빈민들의 영웅이라는 뜻이었고 빈민들의 영웅은 곧 잠재적 반란의 불씨였습니다. 파벨라의 이름 없는 의사가 조용히 병을 고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파벨라 주민 수천 명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그건 군부에게 위협입니다. 그리고 윤태경에게는 군부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만 고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윤태경의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군부에게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밤마다 진료소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손톱이 빠지고 전기 고문 자국이 남아있는 사람들. 윤태경은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고문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장소, 가해자의 특징까지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제가 나중에 추적해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 윤태경은 매달 한국에 보내는 어머니 편지 봉투 안에 이 기록들을 숨겨서 넣었습니다. 서울의 어머니는 그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다른 주소로 전달했습니다. 최종 도착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인권기구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소포를 보내고 편지를 전달하고 아들의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어머니가 약값을 아끼려고 된장찌개, 반찬으로 버티는 동안 그 돈으로 산항생제가 상파울루 빈민가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브라질에 공식적으로 한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사관도 형식적이었고 외교적 지원도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한국인과 그 뒤에서 묵묵히 소포를 싸던 한국인 어머니, 이 두 사람이 국가 전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밀이 언제까지나 비밀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윤태경이 진료소 문을 열었을 때 문 앞 바닥에 군화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틈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딱 한 줄. 48시간. 아니면 파벨라 주민들이 대신 대가를 치른다. 48시간 안에 브라질을 떠나라. 안 그러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치료하는 사람들을 건드리겠다. 자기를 위협하는 거라면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의사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협박이었습니다. 윤태경은 그날 하루 종일 진료소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심정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료소를 찾은 사람들의 증언을 나중에 수집했습니다. 당시 만삭의 산모였던 혜진아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료소에 갔더니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서 벽을 보고 계셨어요.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무섭거나 슬픈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한 얼굴이었어요. 윤태경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안 갔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군부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군사독재 기간 동안 실종된 사람이 공식 기록만 수백 명, 비공식 추산으로는 수천 명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아르헨티나 출신 수녀 2명이 빈민가에서 활동하다 실종됐고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태경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사라져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한국 대사관은 유명무실했고 본국 정부는 이 일을 알지도 못했고 국제사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갔습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30년 뒤에야 찾았습니다. 윤태경이 파벨라를 떠난 뒤, 그러니까 강제 추방당한 뒤에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날 밤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이름도 모르는 외국 군의관이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 군의관이 위험하다고 도망갔으면 아버지는 죽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 저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그 군의관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6.25 전쟁, 외국 군의관, 아버지의 목숨. 50년 전에 누군가가 한국인을 살렸고 그 한국인의 아들이 50년 뒤 브라질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겁니다. 갚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저절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경은 48시간이 지나도 진료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벨라의 어머니들이 진료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10명, 20명, 그리고 100명이 넘는 여자들이 아이를 안은 채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군인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야 선생님한테 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군부라도 아이를 안은 엄마 100명을 총으로 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방패. 무기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방패로 내미는 것. 군부는 그날 밤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48시간의 기한이 지난 뒤 군부의 보복은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건 윤태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부는 정면으로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간 촛불 든 어머니 100명이 또 몰려올 테니까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여왔습니다. 첫 번째, 약품 차단. 브라질 세관에서 윤태경 앞으로 오는 국제 소포를 전부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보낸 항생제, 소독약, 붕대. 세관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등록 의약품 반입 시도. 국가보건법 위반 혐의. 말이 됩니까? 정부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비로 약을 들여와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한테 보건법 위반이라니. 하지만 법이라는 건 권력자가 원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약이 끊기자 진료소는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생제가 없으니 감염을 못 잡았고 수액이 없으니 탈수 환자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파벨라에서 아이 3명이 죽었습니다. 전부 치료만 받았으면 살았을 아이들이었습니다. 윤태경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약이 없으면 약초를 구했고 붕대가 없으면 천을 찢어 썼고 수액이 없으면 끓인 물에 소금과 설탕을 타서 환자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군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짜 혐의 조작. 어느 날 새벽 군복을 입은 사내 6명이 진료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진료소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약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바닥 타일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져왔습니다. 마리화나 2kg. 미리 준비해 온 걸 진료소 천장 위에 올려놓고는 찾아낸 척 연기를 한 겁니다. 불법 마약 소지 및 배포 혐의. 체포한다. 윤태경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습니다. 파벨라 주민들이 몰려나와 소리를 질렀지만 군인들이 공중에 총을 쏘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태경이 끌려간 곳은 상파울루시 외곽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6주 동안 구금됐습니다. 그 6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태경 본인은 평생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같은 시설에 수감됐던 브라질 정치범의 증언을 통해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양인은 자백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나는 옆방에서 그가 맞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비명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6주, 비명 한 번 없이. 저는 이 대목을 취재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걸 버텨냅니까?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감방 안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감방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또 신문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중령은 의자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윤태경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윤태경이 퉁퉁 부은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에우다지우 쿠냐 12번지. 유리에 팔이 찢어졌던 소년. 선생님이 연례반을 꿰매주셨습니다. 그 중령은 파벨라 출신이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군에 입대한 겁니다. 어린 시절 윤태경에게 치료받은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병. 군사독재의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심이 그것이었습니다. 6주 뒤 윤태경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풀려나서 본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진료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군부가 구금 기간 동안 진료소를 철거해버린 겁니다. 함석 지붕도, 삐걱거리던 문도, 벽에 적힌 아픈 사람은 누구나 오십시오라는 글귀도 전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빈 공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터 위에 군부의 선전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질서와 진보, 위대한 브라질. 윤태경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강제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48시간 내 출국, 불응시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기소. 이번에는 환자를 인질로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료소 자체를 없애버렸으니 남아있을 이유를 제거한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호송 차량 뒤를 파벨라 주민들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10명, 그 다음엔 20명.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수백 명이 펜스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막았지만 밀려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여자들,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 도우토르 윤, 도우토르 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공항 활주로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윤태경이 비행기 트랩에 발을 올리는 순간 철조망 사이로 작은 손 하나가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윤태경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트랩 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종이에 뭐가 그려져 있었는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경은 그 종이를 5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접고 또 접어서 다 해져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것이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브라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그 순간부터 윤태경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의 군부보다 더 잔인한 적이 고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린 건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윤태경이 브라질에서 쫓겨나던 그 시기, 한국도 군부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군부와 브라질 군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반공이라는 깃발 아래 악수를 나눈 사이. 브라질 군사정부가 한국 정보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귀국의 국민 윤태경은 브라질 내 좌익 세력과 연계하여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추방되었음. 좌익 세력 연계, 반정부 활동. 이 두 단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에서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뭘 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공산주의 서적을 읽은 적 있느냐? 브라질 좌파 게릴라와 접촉했느냐? 윤태경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군사독재 국가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순수하게 봉사만 했다. 그런 건 그 시대에 통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사는 끝났지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빨갱이, 그 두 글자가 윤태경의 이름 뒤에 붙었습니다. 의사면허 정지. 사유는 해외활동 기간 중 의료윤리 위반 혐의 조사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였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면허를 묶어놓은 겁니다. 병원 개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병원에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브라질 추방이라는 경력이 있으면 면접관은 이력서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윤태경은 서울 변두리 쪽방촌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을 낼 돈도 없어서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썼습니다. 그 어머니, 서울에서 된장찌개 반찬으로 버티면서 아들에게 약값을 붙여주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아들의 월세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면허가 없으니 의사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를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쪽방촌 골목에서 허리를 다친 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감기에 걸린 아이를 보면 약이라도 사다 줘야 했고, 결국 무허가 침술원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침술은 의사 면허가 필요 없었거든요. 정확히는 회색 지대였습니다. 단속이 나오면 벌금을 내고, 벌금을 내면 또 열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수입은 형편없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이 내는 시술비가 고작 쌀 한 대, 계란 한 판, 아니면 그마저도 외상이었으니까요. 그 좁은 방 안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브라질 지도가 한 장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사진들이 빼곡히 핀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파벨라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자기가 치료했던 아이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와준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 하나하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루카스, 혜진아, 마르셀루, 이자벨라. 그는 매일 밤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일기를 확인했을 때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기를, 파벨라 아이들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빌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 지구 반대편 아이들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라질로 떠나기 전에 결혼한 아내. 윤태경이 브라질에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 혼자 한국에서 기다렸던 여자. 남편이 돌아왔으니 행복해야 하는데 돌아온 남편은 빨갱이 낙인이 찍힌 실업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축내면서 쪽방촌에서 무허가 침술원을 하는 남편. 밤마다 벽에 붙은 브라질 아이들 사진을 바라보며 일기를 쓰는 남편. 아내가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하고 결혼한 거지.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딸을 데리고. 딸이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아빠한테 밥 사줘? 윤태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딸이 떠나고 어머니마저 병이 깊어지면서 윤태경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쪽방촌의 좁은 방, 벽에 붙은 브라질 지도와 아이들 사진, 그리고 매일 밤 반복되는 한 줄. 오늘도 살아있기를. 이것이 브라질 빈민가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남자의 말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그를 쫓아냈고, 한국 정부는 그를 외면했고,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그를 잊었을 때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상파울루 언덕배기에서 윤태경이 살려낸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윤태경이 추방당한 뒤 파벨라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아이가 아프면 기도하고 산모가 피를 흘리면 이웃이 손으로 막고 노인이 쓰러지면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삶.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태경이 남기고 간 것. 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말이었습니다. 그가 추방당하기 전날 밤, 진료소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말. 공부하세요.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이 동네를 바꾸세요. 그 말이 씨앗이 됐습니다. 파벨라 어머니들은 그 말을 아이들한테 들려줬습니다. 자장가처럼, 잔소리처럼, 기도문처럼 반복했습니다. 한국 선생님이 그러셨어. 공부해라. 살아남아라. 이 동네를 바꿔라. 그리고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콜레라에 걸려 죽을 뻔했던 7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접니다. 루카스 페레이라. 윤태경이 사흘 밤을 새워 살려낸 그 아이. 저는 파벨라에서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교과서도 부족하고 선생님은 맨날 결근하고 교실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매일 밤 저한테 말했습니다. 한국 선생님이 네 목숨 살려놨는데 그 목숨 허투루 쓰면 안 된다. 그 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마약에 빠진 친구들, 갱단에 들어간 형들, 총 맞고 죽은 동네 형.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파벨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20살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절반도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대학에 갔고, 기자가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렸던 소년 마르셀루. 다리를 절었지만 윤태경이 물리치료를 가르쳐줘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아이. 그 아이는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고, 파벨라 주민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가 됐고, 결국 상파울루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윤태경이 새벽에 받았던 아이, 혜진아의 딸 카밀라. 어머니 혜진아는 윤태경이 없었으면 출산 중에 죽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밀라는 자기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의대에 갔습니다. 한국 의대. 장학금을 받아서 서울에 유학을 갔고, 졸업 후 브라질로 돌아와 상파울루 국립병원 최초의 파벨라 출신 외과의가 됐습니다. 수술실에서 수십 년간 생사의 현장을 누비다 보니 메스 하나로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도를 바꾸면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게 된 그녀는 결국 베개를 벗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리에 팔이 찢어져 실려온 소년. 윤태경이 연례바늘을 꿰매줬던 그 소년. 아까 사부에서 말씀드린 감방에서 물 한 병을 건넨 그 중령. 그는 군 제대 후 물류 사업을 시작해서 상파울루에서 중견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브라질 유통을 맡은 겁니다. 이유를 묻자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에 연례반을 꿰매준 사람 나라 물건인데 품질이야 당연히 좋겠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품질 때문이 아니야. 그냥 그 나라 물건을 팔고 싶었어. 이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처럼. 윤태경이 직접 가르친 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건 3마디뿐이었습니다. 공부해라. 살아남아라. 이 동네를 바꿔라. 그런데 그 3마디를 실천한 아이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교사가 되어 파벨라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비.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자각.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직도 없었고, 모임도 없었고, 선언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나를 살렸어. 그 한마디가 4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상파울루 시의회. 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발의자의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이랬습니다. 한국인 의료 인력 특별비자 간소화 조례. 발의자 마르셀루 알메이다 시의원. 소아마비 소년. 윤태경이 물리치료를 가르쳐서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 그 아이였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의료 인력이 상파울루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비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일반 외국인이 의료 비자를 받으려면 6달에서 1년이 걸립니다. 서류만 수십 장, 변호사 비용만 수천 달러. 이 조례는 한국인에 한해 그 절차를 2주로 줄이자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특정 국가, 국민에게 특혜를 주는 건 역차별 아닙니까? 미국 의사도 독일 의사도 봉사하러 옵니다. 왜 한국만? 마르셀루 시의원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왼쪽 다리를 약간 끌면서 걸었습니다. 소아마비 후유증이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다리로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의회가 조용해졌습니다. 50년 전 파벨라에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우리를 버렸을 때, 서방 NGO가 전부 도망갔을 때,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아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매일 제 다리를 주무르고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달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마르셀루가 연단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미국 의사가 우리 파벨라에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독일 의사가? 없습니다. 프랑스, 영국,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든 독재 정권의 무기를 팔아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 자기네 나라도 가난하고 자기네 나라도 독재였던 그 작은 나라에서 의사 한 명이 왔습니다. 와서 죽을 뻔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 대가로 감옥에 갔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의회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빚을 갚는 겁니다. 50년 묵은 빚. 표결 결과 찬성 42표 반대 7표. 압도적 통과.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례 통과 소식이 브라질 전역에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조례를 도입하고 싶다. 리우데자네이루에도 파벨라가 있었고 그 파벨라에도 윤태경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태경은 상파울루만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추방당하기 전 마지막 2년 동안 그는 리우데자네이루와 살바도르의 파벨라까지 발을 넓혔거든요.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때 치료받은 아이들이 리우에도 살바도르에도 해시피에도 있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가 조례를 통과시키자 살바도르가 따랐습니다. 벨로리존치가 합류했습니다. 브라질 주요 도시 8곳이 잇따라 한국인 특별비자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하나가 쓰러지니까 줄줄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결국 연방정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브라질리아 연방상원 한국인 비자 특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반대하는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선례가 된다. 한 나라에 이런 특혜를 주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때 여성 상원의원 한 명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카밀라 헤지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윤태경이 새벽에 받은 아이. 출산 중 죽을 뻔한 산모 헤지나의 딸. 서울의대에 유학 가서 외과의가 된 뒤 수술실에서 정치로 무대를 옮긴 그 여자. 카밀라 상원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년 전에 어머님들이 파벨라에서 피를 흘리며 아이를 낳고 계셨을 때 그 어머님을 살려준 게 미국 의사였습니까? 의회가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의사였습니까? 영국 의사였습니까? 침묵. 아닙니다. 한국 의사였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단 한 명. 정부의 지원도 없이 대사관의 보호도 없이 혼자서 수천 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쫓아냈습니다. 카밀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빚을 갚겠다는데 그게 특혜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50년 늦은 사과입니다. 표결 결과 찬성 61표 반대 8표. 한국인 181 무비자 특별법안 연방상원 통과.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뜻밖의 곳에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미국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인에게만 181 무비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미국 시민은 91인데 한국이 181이라니 이건 역차별이다. 브라질과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하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본심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브라질 외교부가 미국 대사의 항의를 받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열기도 전에 상파울루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버렸습니다. 아나 파울라 산토스 시장. 파벨라 출신 최초의 상파울루 시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파벨라 주민이었고 어린 시절 윤태경의 진료소에서 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전 세계 카메라가 몰렸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항의가 뉴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나 파울라 시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장님, 미국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리 아이들이 콜레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미국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우리 군부에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밀경찰에게 고문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약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파리처럼 죽어갈 때 미국은 그 독재 정권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시장이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때 한국인 의사 한 명이 맨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정부 지원도 없이, 대사관 보호도 없이, 혼자서. 그리고 우리 군부가 그 의사를 감옥에 넣고 쫓아낼 때 미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군부가 미국 편이었으니까요. 시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181이 불공평하다고요? 솔직히 365일을 주고 싶었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을 드린 겁니다. 미국이 형평성을 원하신다면 먼저 50년 전에 우리한테 판 무기값부터 돌려주시죠. 기자회견장이 터졌습니다. 브라질 기자들이 박수를 쳤고 미국 특파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발언은 24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이 보도했고 BBC가 보도했고 르몽드가 보도했고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한국인 의사의 이야기를 보도해야 하는 아이러니 그 자체가 미국의 패배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브라질의 독재를 묵인할 때 한국인 의사 한 명이 서방의 양심을 대신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군함도 보내지 않았고 무기도 팔지 않았고 원조금도 주지 않았다. 의사 한 명을 보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한 명이 수십 년간 무기를 판 미국보다 더 강한 동맹을 만들어냈다. 라고 프랑스어로 실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후 공식 항의를 철회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의 질문이 폭발했습니다. 그 한국인 의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살아있는가? 저, 루카스 페레이라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180일 무비자 법안이 통과된 뒤 브라질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상파울루 시내 리베르다디 지구. 원래 일본인 이민자 거리로 유명했던 이 동네가 지금은 한국 간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 현대자동차 대리점,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식당. 단순히 한국 상품이 인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상파울루 무역관에서 만난 브라질 경제부 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하려고 하면 서류가 물 흐르듯 처리됩니다. 왜냐면 담당 공무원 중에 파벨라 출신이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한국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기업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격은 중국이 더 싸잖아요. 그가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가격이요? 맞아요. 중국이 싸죠.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아요. 한국 물건은 믿을 수 있다. 왜? 우리 목숨 살려준 나라 물건인데 사기를 치겠어? 믿을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수십억 달러의 마케팅보다 강력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사장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상파울루에 매장을 여셨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장사가 잘 됩니까? 그분이 고개를 저으면서 웃더군요. 기자님, 잘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쳤습니다. 매장 열었는데 첫날부터 줄을 서요. 한국 화장품이 좋긴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이 줄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느 날 브라질 여자 손님이 와서 화장품 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한국 사람이지? 고맙다고. 뜬금없이. 제가 뭘 했다고 고맙다고 하나 싶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파벨라 출신인데 어릴 때 한국 의사한테 목숨을 구했다고. 그래서 한국 물건이 보이면 무조건 산다고. 그 사장님이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기자님,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울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나 싶어서. 50년 전에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 의사 한 명의 한 일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싶으니까 비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180일 무비자.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이민 문제를 수십 년간 취재해온 기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외국인이 브라질에 장기 체류하려면 비자 연장에 수천 달러를 쓰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서류를 산더미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요, 여권 하나 들고 입국하면 180일, 반년입니다. 그 안에 취업 활동 가능, 사업자 등록 간소화, 부동산 계약 가능. 미국인은 90일, 영국인도 90일, 독일인도 90일, 한국인만 180일. 상파울루 이민국에서 만난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족한테 며칠만 있다 가라고 하면 서운하잖아요. 180일은 상징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을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 와서 살아도 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또 그 단어입니다. 이 나라 곳곳에서 듣습니다. 한국인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가장 어두웠을 때 한국이 곁에 있었다는 것. 돈을 줘서가 아닙니다. 무기를 줘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 윤태경.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자기 때문에 브라질이 뒤집어졌다는 걸, 자기가 살린 아이들이 시의원이, 상원의원이, 의사가, 기업인이 되어서 자기 나라의 빚을 갚고 있다는 걸. 저는 서울에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의료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의사 면허 기록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있었는데 정지 상태로 40년째 묶여 있었습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포기하려던 순간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윤태경이라는 분 찾으십니까? 저희 요양원에 그 성함의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요양원은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이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내를 받아 2층 끝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80대, 머리카락은 전부 하얘졌고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50년 전 파벨라 진료소에서 봤던 그 눈이었습니다. 피곤하지만 꺼지지 않는 눈. 선생님, 윤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7살짜리 소년이 57살의 중년이 되어 나타났으니까요. 선생님, 저 루카스입니다. 에우다지우 쿠냐 7번지. 콜레라 걸렸던 소년이요. 윤태경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루카스. 네, 살아있습니다, 선생님. 루카스. 그 꼬마가. 그가 마른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이 제 볼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이게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살았구나. 그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25년간 전쟁터를 누비면서 한 번도 카메라 앞에서 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요양원 방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윤태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다시피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 침대 하나, 작은 탁자, 그리고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들, 파벨라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50년 전 그 사진들, 쪽방촌 시절부터 이 요양원까지 평생을 따라다닌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밑에 여전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루카스, 혜진아, 마르셀루, 이자벨라. 선생님, 이 사진 속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윤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알 수가 없었어. 소식이 없으니까. 마르셀루 기억하십니까? 소아마비 소년. 기억하지. 다리를 끌면서 걷던. 시의원이 됐습니다. 상파울루 시의원. 선생님 이야기를 시의회 연단에서 했습니다. 윤태경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혜진아 기억하십니까? 새벽에 아이 받아주셨던. 기억해.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였어. 큰 아이였지. 그 딸이 의사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의대를 나왔고 지금은 브라질 상원의원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윤태경이 이불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브라질이 한국인에게 180일 무비자를 열었습니다. 선생님 때문입니다. 상파울루 시장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도망가지 않은 유일한 외국인이었다고. 윤태경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80대 노인의 눈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주름진 볼 위를 천천히. 한참 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억 정도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 아이들이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윤태경이 탁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닳고 닳아서 가죽이 다해진 지갑. 그 안에서 접고 또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했습니다. 50년을 지갑 안에서 버틴 종이. 펼쳤습니다. 크레파스 그림이었습니다. 갈색 언덕 위에 하얀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작은 사람이 서 있고 하늘에 빨간 해가 떠 있었습니다. 진료소였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삐뚤삐뚤한 글씨.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볼타 도우토르. 돌아와요, 선생님. 공항철조망 사이로 작은 손이 밀어 넣었던 종이. 윤태경이 50년 동안 매일 꺼내보았던 종이.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였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거 하나가 나를 50년 동안 살게 했어. 이걸 보면서 생각했지. 그래. 이 아이들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 그림을 그린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적해서 찾아냈으니까요. 선생님,
이 그림 그린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윤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이름이 안 적혀 있었으니까. 이자벨라 코스타. 당시 7살이었습니다. 이자벨라. 지금 브라질 보건부 차관입니다. 윤태경이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러. 윤태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르셨겠지만 이 그림의 약속을 지키러 오는 겁니다. 돌아와요 선생님이라고 썼잖아요. 50년 걸렸지만 데리러 오는 겁니다. 사흘 뒤 서울 시내의 한강당.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남아있던 의사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객석에는 브라질 대사관 관계자, 한국 외교부 인사, 그리고 제한 브라질 교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 한쪽에 윤태경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듯 사이즈가 맞지 않아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반대쪽에 중년 여성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경의 딸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딸. 브라질 뉴스를 보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짜였다는 걸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한 딸.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50년 전 파벨라의 모습. 낡은 차고를 개조한 진료소. 함석 지붕 아래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젊은 동양인. 군부의 협박. 어머니들의 촛불. 공황의 눈물. 스크린 속 젊은 윤태경이 환자를 안고 뛰는 장면에서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태경의 딸이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던 이유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 사람들하고 결혼했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이유를, 아버지가 평생 가난하고 외로웠던 진짜 이유를.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윤태경의 휠체어가 천천히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태경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손에 붉은 벨벳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자벨라 코스타. 브라질 보건부 차관. 50년 전 공항 철조망 사이로 크레파스 그림을 밀어 넣었던 7살 소녀.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자벨라가 무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윤태경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가 아닌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자벨라예요. 그림 그렸던. 윤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림. 이자벨라가 윤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항에서요. 선생님이 쫓겨나시던 날 철조망 사이로 그림 그렸잖아요. 윤태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이가 5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돌아와요 선생님이라고 썼잖아요. 데리러 왔습니다. 이자벨라가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브라질 국가공로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이자벨라가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윤태경의 가슴에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브라질 대통령이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파벨라의 모든 어머니, 선생님이 살려낸 모든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키운 모든 손자, 손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친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윤태경 선생님, 브라질은 선생님께 50년 동안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에 우리도 한국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훈장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태경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80대 노인의 울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어깨만 흔들립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남자. 빨갱이라는 낙인을 달고 평생을 숨어 살았던 남자. 그가 드디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윤태경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휠체어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윤태경이 올려다봤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빠한테 밥 사주냐고 물었잖아. 그때 윤태경의 몸이 굳었습니다. 밥 사주더라, 아빠. 50년 걸렸지만 밥 사준다, 아빠. 윤태경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팔로 딸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강당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한참 뒤 윤태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제 아버지를 살려준 이름 모르는 외국 군의관한테 바칩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살리지 않았으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브라질에 가지도 못했고 아무도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건 그분한테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집에 가자. 아빠가 밥 해줄게. 그 말에 강당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이터 통신 루카스 페레이라 기자의 50년에 걸친 추적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국인 의사 1명, 정부 지원도 대사관 보호도 없이 맨손으로 빈민가에 남았습니다. 군부에 잡혀가고 추방당하고 고국에서는 빨갱이 낙인이 찍혀 병원 하나 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파벨라의 아이들은 기억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시의원이, 상원의원이, 의사가, 기업인이 되어 50년 묵은 빚을 갚았습니다. 미국이 형평성을 따지자 상파울루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때 미국은 군부에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맨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한국인은 180일 무비자, 미국도 영국도 받지 못한 대우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빈민가에 남은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형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로 충분했습니다. 로 충분했습니다. 로 충분했습니다. 로 충분했습니다. 로 충분했습니다.